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철학 농성에 나서면서 이 강대강 대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철야 농성에 나선 여당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밤을 새워야 할 국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소위무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탄핵 중독, 의회 폭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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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외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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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중독,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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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의회 폭거라면서 철야 농성에 나섰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소수 여당, 흔히 뭐 거대 여당은 익숙한 단어인데 소수 여당, 거대 야당 이 형국에서 여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초선 시절에는 뭐 예를 들어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 본회의장엔 점거 농성, 예. 그 자기도 하고 심지어 의장석 점거 농성 몸싸움도 했었는데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은 없는 거죠. 소수파가. 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보고만 되면 제적 과반수면 통과되는 거니까 예. 저 밀어붙이면 수로 밀어붙이면 다른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네. 이번에 이게 오늘 그리고 내일로 잡히는 이 본회의 일정은 뭐라 그러든 내일로 예정된 오늘 예. 내일로 예정된 마지막 법정 시한인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어도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산안부터 먼저 합의한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날짜를 따로 잡아줄 테니 뭐 이렇게 탄핵을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저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러면 예산안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뭐 남는 문제는 결국 이 문제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은요, 민주당의 총선을 앞두고 이 정쟁용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러면서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반 사실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신경미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 의원께서. 뭐 예산은 좀 답답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12월 2일을 지키는 건 뭐 틀렸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네. 항상 보면은 12월 31일 밤 내지는 1월 1일 새벽까지 간 적이 뭐 비일비재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는 일단은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12월 말로 넘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동관 위원장 경우하고 이제 검사 경우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동관 위원장 경우에는 여당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최근에 KBS 사태랄지 그리고 YTN 연합 TV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좀 지나쳐요. 그리고 기획과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쪽집게처럼 치고 들어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건 한번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저 뒤에 이제 뭐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민주당이요 이동관 방송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글쎄 실수로 이제 검사 탄핵 사유를 기입한다. 이른바 이제 붙복이라고 하죠. 붙인 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복붙 논란이 있는데요. 어차피 기각될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기 때문에 정작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습니다. 읽어봤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자, 지금 탄핵안 내용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민주당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탄핵안을 내놓으라고 글쎄 이제 서류원 내에 이제 실수가 있었던 걸 이제 꼬집은 겁니다. 어차피 기각될 걸 알면서 강행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 말이 100%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내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 탄핵 소추안 제목은 그럴듯한데 예.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하여 네네. 이렇게 돼요. 검찰법. 그 37조가 무슨 조항이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으면 파면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을 탄핵하겠다는 주장 논고문이야. 예. 논고문. 예. 어떻게 보면 공소장인데 그 국회에 네.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냥 민주당에서 요식적으로 갖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 탄핵하려면 굉장히 율사들의 심사숙을 거쳐서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탄핵 중독이라는 표현보다 탄핵 남용의 증거죠. 탄핵 폭주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건 한동훈 장관한테 저는 비아냥 소리를 들어도 흔히 하는 말로 싸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아까 신영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고발사주 의혹을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이거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동관 통신위원장과는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징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탄핵까지 또 묶어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두 사람이 좀 달라요. 네. 손 검사 경우에는 이미 구형까지 돼 있고 네.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서둘러서 지금 수사를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 얘기가 안 나왔으면 이정섭 검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핵이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논란은 있어요. 네. 그러나 탄핵이 아니었으면 또 여기까지 안 왔을 거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판사에 대한 탄핵은 아무리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당이 조심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네네.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을 2007년, 8년도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이 방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미 리허설을 충분히 하고 이번에는 속전속결로 뭐 군대 작전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반드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께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KBS, MBC를 장악하려는 거다. 이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까지는 인정해요. 네. 정치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증거를 찾아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관 씨가 8월 25일 날 취임해서 이제 석 달 된 사람인데 KBS와 MBC 과정에서 뭔가 이동관의 직접적인 작동을 찾아냈냐? 그걸 제출할 수 있겠냐 묻고 싶고 예. 보세요. 그래서 MBC의 감독 기관인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을 잘못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어차피 뭐 그렇다면 글쎄 실수일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예. 의도를 갖고 탄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같고 예.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6개월까지 그러니까 네네. 내년 5월까지 예. 너는 내년 5월이라 하면 내년 6월이겠죠. 6월이라 하면 총선 다 끝나고 나서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예. 선거 다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다 헌법재판소에 그것까지 이야기를 좀 노린 거다 보고 싶고 네.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사들이 뭐 개인적인 비위가 있다 하면 이거는 내부 감찰이나 내부에서 뭐랄까 징계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게 뭐 처남 때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는까지 탄핵 사유를 올린다는 것은 예. 글쎄 검사, 판사 급주기 이상이야도 아니라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신의원께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리허설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글쎄 뭐 생태탕 이야기도 있고 뭐 가짜뉴스 이야기가 있는 데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동관 위원장이 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가짜 뉴스는 지금 명분으로 내세운 거고요. 예. 정부나 특히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가짜 뉴스를 규제한다는 것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성공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명분으로 방통위원장이 내세우는 것은 지금 이것도 월권이고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헌재 판단에 헌재 결정에 아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예. 중대한 법 위반 여부는 헌재에 맡겨야 되지만 법 위반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저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 신성범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부분은 예.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좀 너무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해서 지도부에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을 공관위원장에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지난 한 달여간의 이 혁신위의 행보를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70점, 80점짜리 이런 혁신은 없습니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절이라고 봐도 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그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얘기를 했고 또 지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본인이 이제 공천위원장 이거 자리를 깜짝 요구하는 바람에 글쎄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까? 이 상황은. 인요한 씨가 뭐 공천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뭐 저런 소리 했다기보다는 예. 요구했던 게 혁신을 요구했던 게 당 지도부의 반응이 결국은 공관위가 해야 할 역할을 왜 혁신위가 손대는 거야 이런 뭐 그런 반응이 오고 1호 외에는 왜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내가 공관위원장 맡아서 한번 혁신 제대로 이런 취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저래서 저는 그래야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이 결국 남는 건 뭐냐 보면은 뭐라 그럴까 지금 결국은 이제 중진의 험지 출마 요구도 권고였다가 예. 정식 안건을 의결했단 말이에요. 혁신위가. 그럼 그래서 의결해서 최고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넘긴 거예요. 다 이제 공은 어떤 당 지도부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4일이면 월요일까지니까 예. 저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인요한 씨의 저 발언 속에는 그러면은 우리 12월 말로 예정됐던 혁신이 12월 4일 또는 5일부로 끝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뭘 마지막으로 던지겠죠. 예를 들어서 지도부 총사퇴하라. 우리가 혁신에 이렇게 했는데도 뭐 통하지 않은 우리는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순이지 나를 꼭 내가 꼭 공천관리위원장 하겠다는 그 정확한 의지 표현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일단요, 공관위원장 김기현 대표는 단칼에 거절한 것 같아요. 근데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면 이 당이 혼란 상태로 가는 사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아직 지금 주말이 남아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예. 12월 4일까지 약간의 여유는 둔 건데 네. 뭐 혁신 쇼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저께부로 혁신은 희화화가 돼버렸고 예. 제가 처음부터 푸른 눈의 김은경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길은 이제 뭐 두 길이죠. 금방 신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혁신이 해산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도 온전하지 못할 것 같고요. 예. 그 인요한 위원장이 이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교통순경이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교통순경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는 주말을 지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혁신쇼는 이제 뭐 끝났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가 첫 번째 마당이었다면 인요한 혁신위는
두 번째 마당으로 정당들의 이 혁신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그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혁신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는 이 상황. 그렇다면 우리 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비대위로 가는 스텝을 밟게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비대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대위 전환을 어떻게 보느냐. 필요하면 해야 한다. 아. 이게 결국은 저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 이야기할 때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예. 자기가 공관위원장 추천될 거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부가 거부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끝이다라고 하면서 자 해산 수순을 하면서 결국은 당 지도부 해체하느라 비대위로 가는 게 우리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서 맞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문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로 봐서는 김기현 대표 외에 대안이 없지 않냐는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는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로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라도 의문이 하나 그렇죠.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어요. 이때는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권한을 갖고 있고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순경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상황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당내 가장 큰 현안 선거제도 개편일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는 현실론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서 명분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견 지금 맞서고 있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 수위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민주당 속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민주당 의원총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소수 정당에 유리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거대 양당에 유리한 과거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심을 얻는 길은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시키는 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든 제도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부담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정치개혁의 가치 등등이 있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문제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병립형 회귀의 무게를 뒀던 이재명 대표는 발언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준연동형 유지가 시대 요구에 맞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사실상 거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만났는데 신당 창당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최근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그럼 방법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오래 기다렸는데 말해야 할 때는 말할게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게 이번이 전 처음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사퇴 요구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신원님? 이번이 처음이라기보다는요. 예. 약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저께 이제 세게 얘기한 건 처음이죠. 도덕성 문제, 당내 민주주의 얘기를 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 지난 6월 말 이낙연 대표의 귀국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포럼에서부터 사실은 세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사실 지금 어저께 김용 재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판 리스크의 수사 리스크가 여전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대표가 지금 공천에 지금 자락을 깔아놓고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선거에서 이런 대표에게 국민들이 특히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예.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정도 되고 어저께 김용 재판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지금 입장이라도 좀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침묵과 고요와 뭐 정막으로 이걸 어떻게 넘겨버리고 기억이 좀 흐려지기를 바라는데 유지해서는 이 민주당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이 지금 얘기하신 것이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과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낙연 전 대표에게 한판 뜨는 거냐고 물었더니요. 저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이 전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따르는 전현직 의원들이 전부 다 고사하잖아요. 완전히 자연 도태되는. 예. 그러니까 뻔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구마다 어떻게 보면 이른바 비명계에는 다 친명이 뭐 특보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전쟁, 저희들 아마 현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라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던 대로 예. 지금 어제 김용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뭐 형량보다도 법원이 이 대장동 사건의 성격 규정을 했잖아요. 민간업자들과 예. 지자체 인허가권이 뿌리 깊은 부패골이다. 이게 어디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검찰이 사건 규정을 대장동 사건 규정을 뭐라고 했냐? 지방 권력과 개발 비리업자 유착한 사건이다. 예. 법원도 같은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세계 재판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데 예. 지금 매주 최소 두 번은 화요일, 금요일인가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야 되는데 예. 과연 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약한 고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때릴 만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이거를 해석을 아주 분분합니다. 어떻게 창당까지 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난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같은 예. 건물의 9층과 15층 사이니까요. 예. 6층 사이고 40년 동안의 지인이기 때문에 네. 만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제3당의 필요성 특히 비례제와 관련해서 당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 대표들과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뒤집으려고 민주당이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3당의 필요성, 양당 구도를 깨야 된다는데 이게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 이낙연 대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여기에 공감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얘기냐라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고 이건 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발언 없이 듣기만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한 연동형 비례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대선을 뒤집는 상황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뒤집을 수 있다라고 간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말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건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위성정당을 못 만드는 그걸로 갈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벽한 병립형으로 회기를 결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여러 방법으로 막 계산을 두드려 봐서 자기 당에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선거구제 때문에 아니 비례대표 투표 표출 방법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딱 전선이 내부적으로 그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여요. 내부적으로 전선이 그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문제가 물론 제일 크겠지만 이 선거구제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정당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로서도 양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